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2023년 첫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채워봅니다. 최근 활기를 되찾은 문화보도부터 살펴봅니다. K 콘텐츠 활약을 전하는 기분 좋은 소식의 문화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반면 활약 이면의 현실을 전하는 보도는 어땠을까요? 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대사회 이슈 중 하나죠. 저출생 실태를 집중 조명한 연속기획 보도를 살펴봅니다. 얼마 전 우주 쓰레기 추락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순 소동을 넘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을 다룬 YTN 보도는 어땠는지 위원들의 목소리로 살펴봅니다. 이 밖에도 YTN SNS 서비스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점까지 모색해봤는데요. YTN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는 자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은 매년 양질의 제보를 통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을 준 시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청자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청자 대상에서는 YTN 탐사보고서 기록, 로스트 미얀마 편에서 현지 취재를 도와준 네옴 씨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YTN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2023년에도 YTN을 향한 꾸준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첫 번째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뉴스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법조 뉴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발 뉴스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판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그 언론 스스로가 무너뜨릴 여지가 큽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그 YTN의 최근 보도에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마치 그 증명된 사실인 양 보도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보도를 하나 짚어보자면 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공소장이 공개되어서 이에 대한 보도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조차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도하면서 앵커는 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은폐를 결정하였고 일부 비서관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공소장의 내용을 전하는 것인데 마치 그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였습니다. 검찰발 뉴스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언론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언론은 항상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통령 순방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그 MOU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MOU는 아직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잘 해봅시다 라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YTN도 이번 보도들을 보면 단순히 양해각서 몇 건이 체결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성과 발언만을 보도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보도가 많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의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본질적인 문제고 어려운 문제네요. 예. 뭐 MOU 부분은 출연 같은 데서는 이제 좀 다루긴 했는데 그걸 건건히 설명하는 건 어렵고 또 이 실제 MOU 자체가 향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뭐 신빙성이라고 표현할까요? 현실적으로 담보될 수 있느냐 부분은 사실은 검증하기는 조금 어렵고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받아쓰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은 저도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이번 달에도 좀 문화예술계 뉴스와 관련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제가 보기도 했고 또 그것에 관련된 의견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2023년 1월 4일 뉴스큐에서 올해도 OTT 열풍 조짐 기대되는 K드라마는 이라는 특집이 있었고요. 또 1월 5일에는 K콘텐츠 팬데믹 속에서 사상 최대 수출 행진 올해는 이라는 또 전망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요. 1월 6일에도 또 더 뉴스에서
가전제품 K 콘텐츠 수출 14조 돌파, 세계적 신드롬 비결은 하고 보도가 있었고요. 또 1월 15일에는 이제 믿고 보는 신작 창작산실 15주년, 이거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 사업과 관련된 어떤 성과들, 지난 15년의 성과들에 대한 짧은 보도였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또 예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냈고 성장세가 가파르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이에 비해서 어떤 질적인 부분 또는 다양성의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들과 함께 짚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어떤 순수예술이나 기초예술 분야가 좀 소외되는 부분, 그리고 이 문화예술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더 어떤 질서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인 전망을 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달 뉴스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순수예술, 기초예술의 소외 현상이나 아니면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나,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저희가 이렇게 이슈를 따라가고 대중의 관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양적 성장 내지는 그걸 대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수상 실적, 화제성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그 안에 가려진 어떤 여러 가지 좀 본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좀 천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과 이런 말씀 나눈 것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문화부나 편집부와도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저출생 기획 보도를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를 끌었던 게 사실 저출생이라는 용어 선택이었는데, 이게 다른 많은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여성의 출산 행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우는 그런 어감이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찬반이 있고 그 용어 선택에 대한 적정성 이슈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 보기에 그래도 이질감이 좀 덜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저출생 용어를 선택한 거는 어떤 디테일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긍정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약 닷새 동안 연속 보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컨텐츠의 순차적인 전개 구조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첫 곡지로 그 인구 문제의 실상을 지방 소도시나 시골이 아니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가 폐교됐다는 소식을 전하셨는데, 이게 시청자들한테는 저출생의 심각성을 단번에 불러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국민연금의 문제라든지 저출생 관련 예산 집행의 문제, 그리고 워킹맘의 일상을 취재하시고 또 끝에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으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그리고 추후에 어떤 숙제들이 좀 남아있는지 그런 일련의 어떤 전개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두루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훑어주셨다. 연속기획 보도의 모범 사례라고도 평가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게 저출생의 문제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왜 중요한 문제인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경로별로 어떤 파급 효과로서 경제에 타격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계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의 인력 문제라든지 미래 산업의 육성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 안보 이슈까지 사실 다양하게 이슈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문제를 좀 다루실 때 이런 중장기 국가 이슈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경로로 타격을 줄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포괄적으로 꼭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게 아마 사회 일부에서 이제 설 연휴를 맞아 기획하다 보니까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간과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출생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조명할 기회가 있다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YTN에서 그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건에서 YTN이 그 민주노총 그 한상진 대변인을 출연시켜서
이번 그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라 불리는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정원 수사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과잉 문제라든지 여러 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또 이런 목소리도 전달한 거는 균형 있는 보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언론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민주노총 당사자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전달한 곳은 없는 상태에서 YTN의 이런 보도는 저는 좋은 보도로서 격려하고 싶고요. 이런 노력이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된 YTN의 균형 있는 보도 태도로서 저는 평가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국정원발 이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당하는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사건의 실체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정황 증거만 지금 갖고 수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국정원이 그 관련한 그 법 개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의 이런 일방적 보도는 좀 지양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뉴스 Q 1월 19일자 인터뷰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의미한 보도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달라진 정치 환경 속에서 조금 언론 스스로의 보다 적극적인 견제라고 할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저희 채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당사자 목소리라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 특히 약자일 경우 사회적으로 그 발언권을 얻기 힘든 그룹일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도 그 원칙을 갖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 그 모바일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사 제가 클릭해서 하단에 쭉 스크롤링을 해보면 그 추천 뉴스에 기사 광고가 좀 섞여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요하는 게 이제 코인, 가상화폐, 다이어트 식품, 로또 번호 예측 광고 위주로 이것을 이제 클릭하면 보여지는 랜딩 페이지가 기사형 광고라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D 표시도 사실은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이용자 관점에서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 줄줄이 기사와 광고가 섞여 있는데 이것을 좀 분리할 수 없는지 결국 이제 클릭 기반 광고 수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다른 소위 메이저 매체들이 이런 식의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YTN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TV는 결국 이제 일회성 소비로 끝나는 거지만 모바일 쪽은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시청자 관점에서 가독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그 시청자 친화형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모바일 UI를 뭐 지난번에 이제 개편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의 뭐 홈, 라이브, 분야별 뉴스, 와플 뉴스 등의 이런 메뉴 구성을 뭐 예를 들면 기획, 속보, 뭐 심층, 시리즈, 재난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청자들이 모바일을 통한 뉴스 소비가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 그 홈페이지나 앱 수준이 그냥 이제 YTN에서 생산해내는 것들을 저장해 놓는 아카이브 기능과 또 광고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초기 그 인터넷 광고 모델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로 얼마나 빨리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하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시급한 과제이니 최대한 빨리 개편을 하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메뉴 구성이라든가 또 그 말씀해주신 시청자 친화형 UI, UX 이런 부분에 그 앞으로도 그 조언 주시면 깊이 새겨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보도 중에 1월 22일 X세대가 사회성 가장 떨어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Z세대가 사회성이 낮고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는 편견을 깨자는 의미에서 보도를 했을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단순히 보도 제목만 보면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도 초반에 나오는 웹드라마에서 묘사된 Z세대와 X세대의 소통은 사회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세대 간 문화 차이 혹은 직장에서 기대하는 문화 적응 수준의 괴리감 정도로 보여집니다. 즉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회성에 대한 정의가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성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단순히 평소 소통의 빈도와 중요성의 높낮이를 따져서 세대 간 사회성 차이를 비교하기보다는 문화적 차이 측면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여 보도할 때 좀 더 맥락을 따져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 연휴에 조금 편안하게 보자는 차원에서 특히 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MZ세대에 대한 좀 편견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약간 그거를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땐 조금 그 맥락이나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해야 된다는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슈맵의 보상제도 개편에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이용자가 더 많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슈맵을 사용하면서 또 하나 개선할 점을 제안하자면 이슈폴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현재 투표 결과가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칫하면 밴드웨건 효과라는 즉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한 후에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결과를 보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여론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슈폴의 투표율을 사전에 노출하냐 마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 끝에 저희는 폴 결과값보다는 폴을 단순히 그냥 나는 이거 차냐 반이야 이게 아니라 그 논거를 가지고 폴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논거를 중심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도와드리자, 이런 취지여서 투표율은 사실상 그 좀 부차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밴드웨건 얘기는 했었는데 또 역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은 더 해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월 9일 날 재난 안전 문자가 있었죠. 새벽에 지진이 있었고 오전에 이제 그 우주 쓰레기가 떨어진다, 한반도 근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그 재난 안전 문자 때문에 다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방송에서 YTN에서 이제 그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험 사항이 어떤 건지 잘 구성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 2분 한 40초 정도 할애를 하셔서 이번에 그때 추락하는 ELBS, 미국 위성이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 떨어진 사례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 우주 쓰레기가 이제 현재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 나사나 이런 쪽에 레퍼런싱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까지 해주셨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후속 기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우주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 원인이나 이런 건 대략 나왔지만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주 쓰레기의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그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연구들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기사가 없더라고요. 계속 기다렸는데 한 1월 18일인가 이게 이제 YTN에서 오전 9시 반에 하는 게
지니어스라고 하는 그 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9분 정도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룬 게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기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정보의 파급력이라는 거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마침 재난 문자도 왔었고 그리고 그때의 우주 쓰레기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다 이게 뭐지라고 인지를 했을 때에 그와 비슷한 방송을 한 번 더 후속으로 해주셨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할 때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남겨두시고 그거에 대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앵커 리포트로 당일날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는 아마 뭐 여러 형태로 보도가 됐을 텐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왜 발생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이와 관련한 업계나 학계의 동향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는 정보 가치가 있는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좀 부족했고 그런 부분은 차제에 또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월 보도 중에서 저는 성산대교 균열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보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YTN에서 단독으로 이제 다룬 보도였는데요. 해당 보도는 이제 성산대교 균열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성능 개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당 공사가 좀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계약부터 시공, 감독까지 전부 다 이제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보도였습니다. 해당하는 보도가 2022년 3월부터 YTN에서 단독으로 이제 이렇게 성산대교의 균열 관련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부분들까지도 계속되어서 이어져 왔던 보도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성산대교 균열 발생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YTN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고 또 이렇게 후속 보도까지 좀 잘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잘하신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월 23일에 설 연휴 기간에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그 YTN 그 대담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의 내용은 사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성과와 이러한 과제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해당하는 이 대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제부총리가 직접 좀 출연을 해서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그 해외 순방 뒤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좀 전달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출연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의 내용들이 정책 성과 홍보 위주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렵게 출연하신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YTN이 어떠한 질문들이 좀 시청자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좀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 성산대교 균열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추경호 부총리 출연권은 급작스럽게 그 순방과 관련해서 일단 최초의 그 출연이 기획이 됐기 때문에 시간과 뭐 내용상의 좀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한계 속에서 충분히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유사한 기회가 있다면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에 우리나라가 중국 코로나 확산 우려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한다는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보도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중국 내 상황도 보도를 좀 잘 하셨고 또 한국에 들어온 중국 입국자가 격리 이탈했다는 보도도 같이 연이어서 보도를 해주셨고 또 미국에서 이 중국에 대해서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든지 세계보건기구가 또 중국 사망자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든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줌에 따라서 한국의 조치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국민들 좀 안심시키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1월 10일하고 1월 17일 날 그 뉴스큐에서 전기차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전기차 이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회가 권장되어 갈 텐데 문제는 이런 화재라든지 수리 인프라 부족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조금 그전과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나 이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잘 보도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또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도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생산 회사들이 이걸 우리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네트워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고 또 추가 보도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헤드라인 그 제목의 표기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의 표기냐면 택시기사하고 전 연인 살해한 그 이기영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제목이 나왔는데 이기영 검찰 송치하고 유족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 중범죄자가 어떤 사죄 표명한 것을 굳이 이렇게 우리 기사 내용으로 보도하는 거야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 제목으로 살인자와 같은 중범죄자의 이 사죄 표현을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적절한지 한번 또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영 송치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정서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셔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중범죄자의 경우 그런 부분을 헤드라인은 이제 편집부에서 담당 PD들이 뽑고 있는데 같이 상의해서 좀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서민들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있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단 24일 날 한파 경보가 내린 날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대해서 보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인도 앞에 한 10여 개 천막에서 농성 중인 단체 민원인들을 만나서 국회에 바라는 간절한 요구사항을 듣고 국회에 정쟁 대신에 이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도록 그래서 입법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보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게 크게 사건이 터진 게 11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달 반 사이 15건을 집중 보도를 했고 스트레이트도 굉장히 많이 보도했습니다. 1월 10일에는 전세 사기범 수법과 피해 현황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연속 보도 첫 번째로 건축왕 개발업자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다음 12일은 실효성 없는 피해자 지원 실태를 보도했고요. 그다음에 그 같은 날 어떤 날은 2건씩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12일 날 굿모닝 경제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제시한 해결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 해결책이 강제성이 없어서 권고 수준으로 미진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겠다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좀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촉구하는 후속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진정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 신년 초여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해주신 보도 방향은 계속 유념해서 근본적인 해결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YTN 어려운 환경이지만 올해도 파이팅 하시고 저희 시청자 위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나눔의 온정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성공 이야기를 담은 석세 스토리는 두 번째 주인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복지단체 사랑의 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석세 스토리는 매회 한 명의 주인공에게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담은 트로피를 전달하며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들과 미래의 비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2명의 진행자가 활기찬 분위기를 주도하며 시작하는데요.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출연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출연자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진행자들이 직접 찾아가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성공담을 나열하는 식의 지루함을 피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출연자의 3가지 보물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됐는데요. 마치 출연자의 인생과 성공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씩 제시하는 느낌이라 더욱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황인식 사무총장의 3가지 보물은 불도저, 사랑의 온도탑, 키오스크였습니다. 어린 시절 불도저를 보며 남을 돕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다는 이야기와 부모님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후 어머니와의 전화 연결이나 후반부에 볼 수 있었던 옛 부하 직원의 출연은 주인공의 삶을 더욱 인간적으로 엿볼 수 있음은 물론 재미와 이야깃거리를 더해 보다 풍성한 전개를 이끌었습니다. 2번째 보물로 소개된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열매에 대한 소개로 이어져 주인공이 하는 일을 시청자들이 보다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 보물로 소개된 키오스크를 통해서는 주인공의 미국 유학 시절을 조명하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부각됐습니다. 46세의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선진국의 사회복지 사례를 공부하고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한 방법들을 고민했던 그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석세 스토리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리더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흔한 성공담에 그치지 않고 진부한 방식을 탈피하며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